안녕하세요. 10미닛 와인 아카데미의 와인 스페셜리스트 제이미입니다. 와인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몇 회 동안 캘리포니아 와인 산지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피노누아 산지에서 시작해서 지난 시간까지 소노마 산지를 둘러봤고, 캘리포니아 와인의 중심지이자 오늘날 미국을 세계 와인 생산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작은 거인과 같은 와인 산지 나파밸리로 들어오고 지난 시간 강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작은 거인 같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나파밸리는 마야카마스 산맥과 베카 산맥 사이에 형성된 분지 밸리에 자리한 산지로 약 5, 6마일 정도의 폭과 약 30, 35마일 정도의 길이에 자리하고 있어서 전체 와인 세계에서 보면 작은 면적의 산지로 분류되는 산지이기 때문이고, 또 이렇게 그리 크지 않은 면적을 가진 산지이지만 나파밸리 와인은 1976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블라인드 와인 테이스팅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와인 세계에 큰 충격을 주며 등장을 한 이후로 현재까지 우수한 품질로 나파밸리 와인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이어오고 있는 산지이기 때문입니다. 나파밸리 와인 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레드와인이나 까베르네 소비뇽 이런 단어도 물론 연상되시겠지만 나파 와인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컬트 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파 여행을 시작하기 전 이번 시간에는 이 용어에 대해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역에서 잘 만든 우수한 보르도 블렌드 스타일 와인들을 슈퍼 터스칸이라고 부르죠. 이 컬트 와인이라는 용어는 슈퍼 터스칸처럼 지역 이름이 들어가진 않지만 이 지역 나파밸리에서 생산된 보르도 블렌드 스타일의 특정 와인들을 말할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컬트 와인은 무엇이고 어떤 와인을 컬트 와인이라고 부를까요? 우선 컬트 와인이라고 할 때는 어떤 역사적으로 오래되고 널리 이름이 알려진 와이너리와 일반적인 와인 메이킹이 아닌 보다 새롭게 등장한 와인이었을 때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에서는 기존 가요 세계 속에 나타난 서태지나 BTS의 등장이 너무나 신선하고 특별했던 것처럼 나파밸리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와인들과 차별화된다고 느껴질 만큼 현대적인 새로운 와인일 때 컬트 와인에 연결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대적인 스타일의 와인을 대량으로 생산한다면 컬트 와인으로 분류가 될까요? 그런 느낌이 아니죠. 컬트 와인들은 모두 소규모로 생산되는 와인들입니다. 소규모라 함을 숫자화하긴 애매하지만 보통 10에이커도 안 되거나 몇십 에이커 정도 되는 작은 포도밭에서 몇백 혹은 많아야 몇천 케이스 정도의 적은 양으로만 생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소규모라고 다 컬트 와인으로 불리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와인 품질이 아주 좋아야 하고 최고라 불리울 정도의 우수한 와인들이어야 하고 한 해 잠깐 주목받는 와인인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혹은 10여 년 이상 지속적으로 최고 상위 품질의 와인으로 생산되고 인정되어야 컬트 와인이라는 이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대적인 마케팅을 통해 많은 와인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와인들이 아니고 마케팅이랄 게 없이 관심 있는 이들의 와인 정보를 통해 입에서 입으로 알려지는 와인들입니다. 물론 이런 노마케팅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도 대량 생산 와인 기업들에 비해 마케팅에 전력할 인원도 재력도 충분치 않게 시작하는 것도 사실이고, 컬트 와인으로 이미 가치를 인정받고 나면 판매를 위해 마케팅할 필요도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외적인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와이너리를 일반 대중에게 오픈하는 면에 있어서도 컬트 와인 대부분은 방문객을 맞을 인력도 또 그렇게 테이스팅에 사용할 와인도 충분치 않아서 대부분 와이너리에 테이스팅룸을 갖추고 있지도 않고 방문객들에게 오픈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로 컬트 와인들은 좀 베일에 쌓인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죠. 명성 높은 전문가들이 최고의 점수를 주고 있고 정보는 넘치지만 실제 그 와이너리를 둘러보거나 와인을 마셔본 사람들은 상당히 한정적이고, 이 비싼 와인이 과연 그 가치를 할 만큼 오래 저장 가능할 것인가, 또는 반대로 저장 가능성이 있다 해도 현저히 높은 그 가치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검증의 시간도 더 필요하긴 한 점 등등 의구심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포도 재배자와 와인 메이커의 관심이 여기저기 나뉘지 않고 작은 규모의 포도밭 테루아에 디테일하게 집중되어 포도가 재배되고 와인이 주조되고 있다는 점은 장점입니다. 몇몇 전문 와인샵에서도 드물게 구입은 가능하지만 적은 양으로 생산되다 보니 기본적인 판매 방식은 보통 등록된 와인클럽 멤버들에게만 1년에 예를 들어 6병, 12병 이런 식으로 분배되고 판매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와인을 원한다고 회원 등록하고 바로 와인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메일링 리스트에 등록하고 짧게는 2년 정도에서 길게는 10여 년 이상 걸려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도 더 이상의 신규 등록을 받고 있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적은 양을 생산하다 보니 대량 생산에 비해 생산 원가도 높아지고 또 포도 공급과 와인 생산이 한정적인 반면 우수한 와인을 컬렉트하고 싶은 사람들 수요는 계속 많아지다 보니 컬트 와인은 같은 나파밸리 와인들의 평균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대에서 와인 경매가 진행되는 와인들이고 몇몇 전문 샵들을 통해 판매가 되어도 그 가격대가 대부분 높은 편입니다. 나파밸리에서 이런 컬트 와인의 싹이 튼 것은 1980년대, 그리고 컬트 와인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컬트 와인이 시작될 수 있었던 요인들을 살펴볼까요? 나파밸리는 이때 이미 와인 세계의 브랜드 가치가 성립된 시기였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와인 수요도 높아지기도 했던 동시에 유럽 와인이 아닌 어떤 새로운 와인을 찾는 구매 욕구도 생겨난 시기이기도 했고, 또 와인 메이킹에 도움이 되는 현대적인 발효통이나 생산 설비들, 그리고 와인 메이킹 기술과 정보 전달력이 크게 발달되었던 시기여서 가능했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쩌면 가장 중요했을지 모를 요인인데요. 즉, 이 즈음에 로버트 파커를 중심으로 사용된 와인 점수 방식은 일반 와인 소비자들이 와인의 품질을 점수 매겨진 숫자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높은 점수를 기록한 와인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커질 수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새로운 와인 생산이라는 컨셉은 1990년대 단지 나파에서만 생겨났던 움직임은 아닌 것 같고 세계 이곳저곳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990년대 보르도 지역 거라지 와인이라고 불리는 와인들이고 이런 시도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다고 봅니다. 나파밸리에서 컬트 와인으로 잠시 불리웠다가 사라져버린 와인들도 덜어 있지만 지금까지 확고히 컬트 와인으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생산자들을 몇 곳 소개하겠습니다. 우선은 나파밸리 와인의 한 종류로 이해하고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브라이언트 패밀리 비냐드, 콜긴 셀러스, 달라발레 비냐드스, 그레이스 패밀리 비냐드스, 할란 에스테이트, 슈레이더 셀러스, 스크리밍 이글, 쉐이퍼 비냐드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컬트 와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컬트 와인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발전될 것이라고 보는 와인 산업 관계자들의 의견 중에는 가격에서 오는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파밸리 컬트 와인 중에 대표격인 스크리밍 이글 가격을 예로 들어볼까요? 이들의 메일링 리스트에 등록이 돼 있었다면 1990년대 초기 빈티지가 나왔을 때는 병당 약 75불 정도에 할당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도 낮은 가격은 아니었지만 이 와인이 90년대 중반이 되면서 125불에 판매가 되는데요. 당시에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비싼 와인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올라간 가격은 2010년 무렵에는 850불에 판매가 되었다가 최근에는 빈티지에 따라 미국 달러로 4자릿수의 높은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컬트 와인 중에서도 스크리밍 이글은 좀 극단적인 예에 든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를 보면서 어느 와인 관계자들은 컬트 와인들을 초기에 잘 찾아내면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갖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런 컬트 와인의 추세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보자면 이 와인 가격들이 일반 와인 애호가들이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서 마치 소수 몇 명을 위해 만들어지는 엘리트 와인인 듯 느껴지기도 하는 부정적인 면이 있기도 하고 현재 와인 수요가 늘고 있는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젊은 세대들의 와인 수요가 줄고 있는 추세이고 이 밀레니얼 세대들의 구매 패턴이 기존 세대들
소비자들과 달라지기도 해서 과연 이런 고가의 와인에 대한 수요가 현재 주 구매층인 중노년층의 수요 이후에도 현재의 젊은 세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될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비자도 생산자도 점점 컬트 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용어로 대체하고 싶어 하는데, 아마 이 소규모 고급 와인이라는 컨셉은 계속되면서 소셜 미디어 등을 이용한 접근 방식이라던가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환경 친화 농법과 환경 친화 와인 메이킹 등의 컨셉으로 접근성이 바뀌어가며 계속 발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와인 애호가라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런 와인 용어가 주는 의미들은 알고 있되, 컬트 와인이 전체 나파밸리 와인 산업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아주 극히 적은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머지 파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와이너리들과 그들의 와인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시음해 보는 게 좋겠고, 컬트 와인에 대한 이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컬트 와인만이 가장 우수한 와인인 듯 여기거나 컬트 와인만이 나파밸리 와인 산지를 대변하는 와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파밸리 산지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부속 산지들을 살펴볼 때 이런 컬트 와인들도 소개하고 다른 많은 우수한 와이너리들과 와인들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 약간 드라이하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유익한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 이곳 나파밸리에서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